시인 서머신모. 나는 유명 인사들에게 별다른 관심도 없고 지구상의 위인들과 악수 한번 해보려 안다라는 마음을 차마 넘긴 적도 없다. 신분이 높거나 위협을 달성한 유명인을 만나보라는 권유를 받으면 정중한 핑계를 대고 그 영광을 물리치는 편이다. 이런 연유로 내 친구 디에고 토레가 산타 아냐를 소개해 주겠다고 제안했을 때 나는 거절했다. 하지만 거절하면서 댄 핑계는 진심이었다. 산타 아냐는 위대한 시인일 뿐만 아니라 로맨틱한 인물이었다. 전설적인 모험담으로 유명한 남자의 노시한 모습을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았지만 늙고 병든 그에게 생판 낯선 외국인을 만나는 것은 분명 성가신 일일 거라 생각했던 것이다. 칼리스토 데 산타 아냐는 그랜드 학파의 마지막 계승자였다. 바이런주의의 무심한 세상에서 그는 바이런적 존재로 우뚝 서서 일련의 시를 통해 위태롭게 살아온 본인의 삶을 이야기했고 그 시들은 동시대인들이 누리지 못한 명성을 그에게 안겨주었다. 나는 그의 시를 비평할 입장이 아니다. 23세의 나이에 그의 시를 처음 읽고 나는 환희에 휩싸였다. 그 열정과 영웅적 오만, 다채로운 생동감은 나를 철저히 사로잡았고 심금을 울리는 시구와 사람을 홀리는 의존은 내 청춘의 황홀한 추억과 뒤섞여 오늘날까지도 살아있기에 지금도 그 시를 읽으면 어김없이 가슴이 벅차오른다. 칼레스토 데 산타 아냐는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명성이 자자하고 나는 그가 명성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다. 그 시절 그의 시구는 모든 젊은이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내 친구들은 내게 그의 야성성, 격렬한 은사, 기발한 재치, 그리고 정사에 대해 끝없이 이야기했다. 그는 반항적이고 때로는 법을 어기면서 대담하게 모험을 즐겼지만 무엇보다 사랑꾼이었다. 그가 이러저러한 대단한 여배우, 최고의 여가수와 열정을 불태웠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는 사랑과 고통, 분노를 표현한 그의 뜨거운 소네트를 줄줄 외울 때까지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었다. 또한 스페인의 왕녀, 부르봉 왕가의 가장 콧대 높은 후손이 그의 구애에 항복했다가 그가 사랑을 거두자 수녀가 된 일화도 있었다. 그녀의 조상인 필립 왕들의 애인들은 왕이 실정을 내면 수녀원에 들어갔다. 왕의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칼리스토 데 산타 아냐는 지상의 어떤 왕보다 더 위대한 것 아닌가? 우리는 그 여인의 낭만적인 제스처에 박수를 보냈다. 그것은 칭송받아 마땅한 일이자 우리의 시인을 더 높이는 행위였다. 하지만 이는 모두 오래전의 일이었다. 돈 칼리스토는 사반세기 동안 더는 그에게 내어놓을 것이 없는 세상으로부터 미련 없이 물러나 고향인 에시아에 은둔하며 살았다. 내가 그곳을 방문하겠다고 말한 것은 바로 그 무렵인데 그 시인 때문이 아니라 디에고 토레가 더불어 소개한 안달루시아의 매력적인 소도시의 마음이 끌렸기 때문이었다. 돈 칼리스토는 편지를 보낸 젊은이들을 가끔씩 초대해서 한창 때 청중의 심금을 울렸던 불꽃을 다시 불태우며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다. 지금 그분은 어떤 모습인가? 내가 물었다. 멋지다네. 그분 사진 있나? 그럼 얼마나 좋겠나? 그분은 35 이후 줄곧 카메라를 피하신다네. 당신의 젊지 않은 모습을 후대에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군. 고백하건대 나는 이 쓸데없는 제안을 받고 적잖이 감동한 것이 사실이다. 내가 알기로 그는 젊은 시절 대단한 미남자였고 청춘이 언젠가는 떠나갈 것을 의식하며 써내려간 그 감동적인 소네트는 칭송이 자자했던 그의 미모가 쓰러지는 것을 지켜보며 느꼈을 비통하고 냉소적인 고통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내 친구의 권유를 뿌리쳤다. 한때 대단히 공감했던 그 시들을 한두 편 읽고 나서 햇살이 가득하고 조용한 에시아의 거리를 자유롭게 거니는 것으로 나머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그래서 그곳에 도착한 날 저녁에 그 위대한 시인의 전가를 받고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내가 그곳을 방문한다는 디에고 토레의 편지를 받았다면서 이튿날 아침 11시에 자신의 집을 찾아준다면 큰 기쁨이 될 거라고 했다. 상황이 이러하니 약속된 시간에 그의 집에 나타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내 호텔은 광장 안에 있었다. 봄날의 아침은 활기찼지만 그곳을 떠나자마자 인적이 끊긴 듯한 도시를 걷게 되었다. 그 거리들, 그 복잡하고 하얀 거리들은 예배를 보고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돌아오는 검은 옷의 여인 말고는 텅 비어 있었다. 에시아는 교회가 많은 도시여서 어디를 가나 허물어져가는 파사드나 황새가 둥지를 튼 종탑이 보였다. 중간에 줄지어 지어가는 작은 당나귀들을 구경하려고 걸음을 멈추었다. 빨간 마구는 빛이 발했고 진 바구니 안에는 무엇이 들었는지 짐작되지 않았다. 하지만 에시아는 당대의 중심 도시였고
석조 입구에 위풍당당한 문장이 둘러 새겨진 하얀 집들이 많았다. 신세계의 부자들과 아메리카 대륙에서 부를 축적한 모험가들이 이 외진 곳까지 흘러들어 만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집들 한 곳에 돈 칼리스토가 살고 있었다. 배를 누른 뒤 격자 창 앞에 섰을 때 나는 그가 자기 스타일대로 살고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다. 웅장하지만 허물어져가는 거대한 입구는 이 대범한 시인에 대한 나의 인상에 부합했다. 초인종 소리가 집안에 울리는 것이 들렸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아서 나는 초인종을 2번, 3번 울렸다. 마침내 윗입술에 수염이 무성한 어느 노부인이 대문으로 나왔다. 무슨 일이세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검은 눈이 근사했지만 뚱한 표정이었고 나는 그녀가 그 늙은 시인을 돌봐주는 사람이겠거니 짐작했다. 나는 그녀에게 내 명함을 내밀었다. 주인 어른과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철대문을 열고 나를 집 안으로 들였다. 그러고는 내게 기다리라고 말하더니 위층으로 올라갔다. 거리를 걸어온 터라 앞마당이 상쾌하고 시원하게 느껴졌다. 비율이 웅장해서 콩키스타도레는 16세기 아메리카 대륙의 정복 사업을 주도했던 스페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콩키스타도레의 추종자가 건축했나 싶은 집이었지만 페인트는 변색되고 바닥의 타일들은 부서졌으며 회칠은 큼직하게 벗겨진 곳들이 여기저기 보였다. 모든 곳에서 궁색한 형편이 엿보였으나 불결하지는 않았다. 나는 돈 칼리스토가 가난하다고 알고 있었다. 돈은 때때로 그에게 쉽게 굴러들었지만 그는 한 번도 돈을 소중히 여긴 적 없이 펑펑 써버렸다고. 그러니 인정하고 싶진 않겠지만 이렇게 궁핍하게 살 수밖에. 앞마당 중앙에는 보름전 신문이 놓인 탁자가 그 옆에는 흔들 의자가 하나씩 있었다. 나는 훈훈한 여름밤 그곳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그의 머릿속에 어떤 공상들이 피어날까 궁금했다. 콜로네이드는 지붕을 떠받치는 돌기둥을 말합니다. 콜로네이드 밑벽에는 칙칙하고 못난 스페인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먼지가 앉은 낡은 바르가스는 다리가 달린 장식 선반을 말합니다. 먼지가 앉은 낡은 바르가스가 여기저기 서 있었고 그 위에 수리를 한 반짝반짝한 도금 접시가 놓여 있었다. 문 옆에는 구식 소총 2자루가 걸려 있었다. 그가 온 세상이 떠들썩하도록 여러 번 결투를 벌일 때 사용한 무기가 아닐까 생각했다. 그는 댄스 페파 몬타네스를 위해 도스 에르마노스 공작을 죽인 적이 있었다. 그 광경이 나의 추측이 일으킨 심상들과 맞물리면서 이 로맨틱한 시인에게 너무나 들어맞아 보였기 때문에 나는 그곳의 정취에 취하고 말았다. 그의 화려한 청춘이 그랬다. 이제는 고귀한 빈곤이 그를 찬란히 둘러싸고 있었다. 그에게도 오랜 콩키스타도레의 정신이 어려 있었고 그 흐름하고 웅장한 집은 유명세를 탄 일생이 마무리되는 곳으로 더할 나위 없었다. 모름지기 시인이라면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시원한 곳에 있었고 그를 만날 생각을 하니 조금 지루한 생각도 들었지만 조금씩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담뱃불을 붙였다. 제 시간에 맞춰왔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 영감이 늦는 것인지 궁금했다. 그곳의 침묵이 이상하게 거슬렸다. 과거의 유령들이 고요한 앞마당에 모여 있었고 한물간 시절이 내 앞에 어렴풋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 시절의 남자들에게는 요즘 세상에서 영영 자취를 감춘 열정과 야성이 있었다. 지금의 우리에게는 그들의 무모한 행위나 영웅들의 극적인 삶을 펼칠 능력이 없었다. 무슨 소리가 났고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이제는 가슴이 설렜다. 마침내 천천히 계단을 올라오는 그를 보고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는 손에 내 명함을 들고 있었다. 키가 큰 영감은 비쩍 마른 몸에 피부는 오래된 상아색이었다. 숱이 많은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지만 눈썹은 아직 검었다. 그 덕에 큰 눈에 담긴 침울한 불꽃이 돋보였다. 그 나이에도 아직 그 검은 눈망울에 초롱초롱한 눈빛을 품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다. 매부리 코, 꽉 다물린 인매. 그는 웃음기 없는 눈을 내게 고정하고 다가왔는데 그의 눈에는 사람을 냉정히 평가하는 눈빛이 어려 있었다. 그는 검은 옷을 입고 한 손에는 책넓은 모자를 들고 있었다. 그의 몸가짐에서 확신과 위엄이 풍겼다. 그는 내가 희망한 모습 그대로였다. 그를 바라보니 그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어떻게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는지 알 것 같았다. 그는 뼛속까지 시인이었다. 그는 앞마당에서 천천히 나를 향해 다가왔다. 그의 눈은 진정한 독수리 눈이었다. 나는 그것이 일생일대의 순간처럼 느껴졌다. 거기에 그가 서 있었기 때문이다. 옛 스페인 시인들의 후계자 장음한 에레라, 가슴 뭉클한 노스텔지어의 프라이 루이스, 후안 데라 크로스, 신비롭고 난해하며 모호한 공고라,
그는 그 기나긴 계보의 마지막이었고 그들의 발걸음으로 결코 무가치하지 않은 행보를 이어왔다. 이상하게도 돈 칼리스토의 시가 중 가장 유명한 사랑스럽고 달콤한 시구가 내 가슴 속에 울려 퍼졌다. 나는 부끄러웠다. 그를 만나러 오기 전 미리 시를 읽고 준비한 것이 다행이었다. 외국인인 제가 이렇게 위대한 시인을 만나 뵙다니 대단한 영광입니다, 작가님. 꿰뚫어 보는 두 눈에 즐거운 빛이 반짝거리고 단호하게 고부라진 입술에 미소가 순간적으로 스쳤다. 나는 시인이 아닙니다, 선생. 모피 상인이에요. 착오가 있으신가 본데 돈 칼리스토는 옆집에 삽니다. 내가 집을 잘못 찾았던 것이다.